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어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 어, 역시 경제 예년처럼 경제 원론, 경제 원론 같지 않은 경제 원론 해설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빨리 해설을 하고자 빔을 띄워놓진 못하고 바로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미시랑 거시가 있고 올해 처음으로 32문제, 즉 80점으로 조정된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측하기로 뭐 딱히 쉬워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딱히 쉬워지지 않을 것 같다 정도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대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수험생분들에 따라서 뭐 과거 기출이 더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고 역시 이제 각 챕터별로 미시 챕터, 거시 챕터별로 골고루 출제가 되고 우리 이제 회계사에서 항상 소비자 이론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국제경제학을 따로 가르치지 않고 국제무역론을 미시 맨 마지막에 국제금융론을 거시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데 역시 국제경제학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문제집이라든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회계사 기출 문제를 난이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기초 기본 문제 이거는 타 객관식 시험 문제랑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맞춰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응용 심화 문제라든지 이제 할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응용 심화 문제는 약간 타 기출에서는 못 보는 정도의 난이도. 그럼에도 과거 우리 회계사 기출을 열심히 분석하고 공부했다면 이제 응용력이 좋은 학생분들은 응용해서 풀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역시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헬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토픽 혹은 봤던 토픽이지만 굉장히 수리적으로 꼬아놨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저는 헬난이도 문제라고 설명을 하는데 각각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2문제가 출제됐고 이제 미시와 거시 둘 중에서는 미시 부분이 좀 더 비중이 높은 걸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과거 40문제 나왔을 때는 보통 미시에서 20문제 무역론을 포함한 그다음에 이제 거시에서 금융론을 포함한 거시에서 한 20문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32문제로 조정되면서 좀 더 미시 부분이 더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나. 이건 뭐 앞으로 꼭 그럴 거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적절히 대략적으로 반은 미시, 반은 거시가 출제되고 있고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잘 출제가 된다. 사실 여기서 보시면 이걸 출제자분들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기본 문제 정도 맞추고 다 맞추고 그다음에 나머지 좀 찍어가지고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과락이 되겠죠. 면과락. 사실 이렇게 출제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회계사가 우리 그 자격증 문과 자격증에서 가장 탑인 시험이니까 그런 위상 때문에 경제 원론을 어렵게 출제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1차에서 좀 수리적인 물론 재무관리도 있지만 수리적인 걸로 이렇게 커트를 하기 위해서 경제를 어렵게 출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출제위원분들만 아시겠죠. 다만 이렇게 출제를 하면 좀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기초 기본 문제만 맞고 찍어서 하는 학생이나 그렇게 변별력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제 해설을 출제위원분들이 들을 일은 전혀 없겠지만 약간 좀 조정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분들은 워낙 화가 나고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명과락 됐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꽈락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내년 준비를 하느냐.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올해 시험 친 학생들도 보실 수도 있고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초시생이라든지 초시생 그리고 본인이 좀 수리적으로 자신이 없다. 대신 세법 회계 이런 건 잘하는데 수리적으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수학이 좀
별로 수리적인 센스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면과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면과락.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 잘 맞춰주고 나머지 잘 찍어서 대충 좀 찍으면 그래도 정답률이 나오잖아요. 너무 아닌 것들은 좀 제끼면 이제 면과락 전략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재시생이라든지 혹은 본인이 이제 수리적으로 좀 자신이 있다, 이과 학생이라든지 혹은 뭐 수학을 좀 좋아했다. 그러면 이제 한 60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8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만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고, 교수님들도 풀어보라고 하면 만점 못 나오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만점 나올까 말까 시간 내에 푸는 거에서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60점 정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수험생들이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뭐 교수도 잘난 척하는 거 잘난 척하려고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뭐 대학원 수준 그리고 더 연구하신 수준으로 내면 문제 자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린 적어도 문제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 그 출제위원 본인들이 계시는 학교가 그래도 상위권 학교일 거 아니에요. 상위권 대학교. 상위권 대학교 중간 기말 수준으로 이게 중간 기말 정도로 나오는 수준이긴 맞아요. 근데 대신 그거는 한 문제당 뭐 10분 넘게 푸는 문제고 우리는 시간 제약이 있는데 이렇게 좀 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튼 내년 대비하셔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수리 응용 문제까지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사용해야 되느냐 했을 때 기출을 잘 보셔야 되고 기출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타 기출과는 결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회계사 기출은 타 객관식 기출과는 물론 이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타 객관식 기출과는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 이제 명과락 말고 60점 정도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이제 기출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 교재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몇 번이죠? 6번이라든지 6번 같은 경우는 사실 빨리 풀려면 3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계산 문제 테크닉이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 봤을 때 물론 효용함수는 우리 맥스 펑션이라고 해서 한번 보긴 했는데 과거 제가 기출 해설할 때 효용함수로 표현되는 선호 체계는 완비성과 이행성을 만족한다 그런 걸 설명드렸는데 그걸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을 잘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 개념이 잘 잡힌 상황에서 그건 기본이죠. 플러스 이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식을 세우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회계사 기출 이제 미시에서는 미시. 거시는 사실 뭐 수험생분들에 따라서 거시가 더 어려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거시는 과거 우리 회계사 기출을 기반으로 열심히 보셨다면 헬난이도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응용 심화 문제들은 좀 있지만 그래서 미시에 한해서는 거시는 기출을 잘 보시면 되고 미시에 한해서는 개념을 숙지하고 그걸 식을 잘 세워야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돼요. 계산. 이게 과연 회계사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미분이라든지 뭐 루트 취하든지 제곱 취하든지 이런 계산이 나름 빨라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연습이 필요한 거고 연습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스마트 경영에서 1교시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 4회 정도 모의고사를 진행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에 좀 문제를 변형하면서 이런 연습이 되도록 한번 또 그런 커리큘럼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제 혹시 재시생 분들이 원하신다고 하면 재시생을 위한 이제 경제학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 사실 그냥 주는 문제죠. 그래서 1번 우리 광고가 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 좋은 품질. 그래서 좋은 품질, 품질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일 때 좋은 품질을 갖는 그런 상품들이 광고 비용을 충당하고도 이제 뭐를 한다? 좋은 품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죠? 신호를 발송하는 거죠. 자기가 좋은 품질이야. 그래서 신호를 발송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정답 1번이고, 이건 이제 우리 교육 시장에서는 교육 기간을 가지고 많이 교육을 받으면 내가 생산성이 높은 거다. 신호를 발송하는 거. 그런 계산 문제 우리 있었죠. 여튼 1번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 자, 2번도 역시 2번 정도는 기본이죠. 그래서 물품세가 부과됐을 때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 공급자. 그래서 이제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저는 그냥 속된 말로 공급자가 세금을 다 때려 맞는다. 그래서 공급자가 다 때려 맞으려면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라는 건 막 이렇게 잘 반응을 하는 거고,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을 한다고 해서 이제 공급자가 완전히 비탄력적이거나 반대로 상대방인 수요가 완전 탄력적인 경우라면 공급자가 전부 조세를 부담한다고 했었죠. 이 둘 중에 답이 나온 거는 4번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 공급 곡선은 이제 우상향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두 경우가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거. 이 정도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3번 한번 봅시다. 자, 3번 보시면 두 재와 XY를 통해서 효용을 얻는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맥스 펑션이다. 그래서 우리 이거 회계사 기출에서도 한두 번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두 재와 소비량 중에서 많은 소비량에 의해서 효용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런 선호 체계는 사실은 구석해가 나올 수가 있다. 구석해가 나올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그런 구석해, 최적 선택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고 이런 효용 함수 자체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가 보시면 임의의 두 상품에 대해서 어느 것을 더 약선호하는지 항상 판별할 수 있다. 가가 어떤 내용이에요? 완비성이죠. 완비성. 임의의 두 대안에 대해서 혹은 임의의 두 상품 묶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상품 묶음이 더 좋은지, 저 상품 묶음이 더 좋은지. 그래서 그 완비성이 충족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건데, 항상 제가 과거 기출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효용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효용함수, 선호 체계를 효용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조건이 있었고, 그 갖춰야 할 조건이 합리성, 즉 완비성과 이행성을 만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연속성까지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기출에서 완비성, 이행성까지는 만족하는데 연속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효용함수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뭐 사전 편찬식 선호체계 우리 기출에서 봤었죠. 다만 여기서는 효용함수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공리를 다 만족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가는 옳은 얘기. 역시 나가 뭐예요? 이행성이 되죠.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하면 A를 C보다 선호한다. 그래서 이행성, 역시 이행성도 충족을 하게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 중에 하나겠죠. 자, 다는 뭐냐면 X, Y 중 적어도 한 재화의 수량이 증가하면 효용은 증가한다.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답 1번 아니면 4번이니까 다는 굳이 파악할 필요 없지만 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 3이면 효용은 5죠. 이때 Y재와 소비가 는다고 해서 효용이 증가하지는 않으니까 다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다는 엄밀하게 뭐예요? 단조성, 좀 더 정확하게는 강단조성과 관련된 거고, 이 강단조성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선호체계다. 이런 효용함수나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나 다 강단조성을 만족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는 틀렸고, 라는 사실 뭐 나오겠어요? 이제 볼록성이죠. 그래서 볼록성 혹은 강볼록성과 관련된 건데, 효용이 동일한 두 상품 묶음에 대해서 각 재화의 수량을 평균해서 새로운 상품 묶음을 구성하면 효용은 변하지 않거나 증가한다.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볼록성을 만족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무차별 곡선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런 상품 묶음은 같은 효용을 줄 텐데 두 개를 가중 평균해서 단순 평균해 가지고 상품 묶음을 구성하면 그러면 여기서의 효용은 오히려 더 낮은 효용이 되겠죠. 그냥 간단하게 뭐 여기는 2,4라고 하고 여기는 4,2라고 했을 때 그러면 효용은 4인데 두 개를 가중 평균한 3,3이라는 소비 묶음은 효용이 오히려 줄어들 테니까 라는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이제 3번 정도도 어렵죠. 당연히 어렵지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좀 맞출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4번부터가 이제 계산의 시작이죠. 계산이 엄청 등장하게 돼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제 효용함수가 곱더글러스 효용함수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함수 물어보면 곱더글러스죠. 효용함수도 그렇고 미시 생산함수에서도 나오고 거시 생산함수에서도 나오고 여튼 간단한 곱더글러스 효용함수다. 자, 근데 이제 두 소비점이 있대요. A라는 소비점, 뭔진 모르겠지만 A라는 소비점을 XA, YA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B라는 소비점을 XB, YB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때 B에서의 효용이 A에서의 효용의 2배래요. 그러면 B에서의 효용은 뭐 어떻게 돼요? B에서의 효용은 XB 곱하기 YB가 되고 A에서의 효용은 XA 곱하기 YA가 되죠. 네, 여기 B에서의 효용이 A에서의 효용의 2배래요. 그러면 이게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식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건 아닌데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또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한계대체율, A에서의 한계대체율이래요. 여러분들 이런 효용함수에서 MRS 구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래서 간단하게 MUY분의 MUX, 물론 계산 쉽긴 하지만 그래서 MRS는 X분의 Y다. 그래서 다시 보면 A에서의 한계대체율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XA, YA. 그리고 B에서의 한계대체율, XB, Y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의 한계대체율이 B에서의 한계대체율의 2배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그래서 1번 조건은 이렇게, 2번 조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두 번째 식을 곱하기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곱하기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되죠? XB YA는 EXA YB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위식 아래식을 나눠 봅시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 봅시다. 자,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약분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YA분의 YB는 어떻게 되죠? YB분의 YA래요. 다시 말해서 YB 제곱과 YA 제곱이 같아야 된다. 결국은 YA랑 YB가 같다. 물론 음수까지 고려하면 복잡하지만 우리는 음수는 고려하지 않으니까 문제에서도 그렇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YB와 YA가 같다. 그 보기가 어디 있어요? 그 보기가 나에 나와 있네요. YA와 YB는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X와 Y의 B는 A와 B에서의 동일하다. 가는 사실 틀린 거죠. 이 계산 과정은 좀 어려웠지만 여러분들 적어도 가는 파악했어야 돼요. 그래서 가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 한계대체율이니까. X와 Y의 B라는 게 한계대체율이었으니까 문제에서 한계대체율이 A점과 B점 다르다. 혹은 A점이 B점의 아까 2배였나요? 그랬으니까 이제 가는 틀렸다라고 해서 찍더라도 2, 3, 5를 찍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풀어내면 일단 나는 옳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는 어떻게 돼요? 다는 좀 더 생각해야 되는데 B 구입 비용이 A 구입 비용의 2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단 YB와 YA는 같대요. YB와 YA는 같대요. 근데 그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여기 XY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A점과 B점이 있는데 YJ 소비량은 똑같다는 거죠. YJ 소비량은 똑같고 그다음에 아까 어디가 효용이 크다고 했었죠? B에서의 효용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B점이 요쯤에 있고 A점이 요쯤에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우리 곱더글러스 무차별 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점에서 뻗어져 나가는 방사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파르고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그렇게 이제 그려졌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이 식을 잘 보면 이 식을 보면 YB와 YA는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따졌을 때 X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XA가 XB가 되는 거죠. YA랑 YB가 같으면 즉 XA가 여기 있으면 XB는 2배가 된다. 그러면 X제 소비는 2배 늘렸고 Y제 소비는 그대로라면 지출은 2배보단 덜 증가하겠죠. 그래서 다는 틀린 얘기예요. 좋습니다. 자, 5번 봅시다. 자, 두자와 XY를 통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소비점이 원래는 몇 콤마 몇이었대요? 2,8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충 2,2, 4, 6, 8 요즘 2,8, 2,8이었다. 자, 여기가 소비점이었는데 소득이 2배가 되자. 이거 좀 스케일링 해야겠네요. 2,8. 그래서 2,8 이 정도. 그래서 예산선이 정확히 어떤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2,8을 선택했고 소득이 2배가 되자 16,4가 됐대요. 그래서 X제 소비는 확 늘렸는데 16, Y제 소비는 확 줄였다는 거죠. 16,4. 그러면 뭔가 이게 정상제, 열등제 얘기를 하는 건가?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X제 가격과 Y제 가격이 같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강조했다시피 예산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식을 써보면 첫 번째 예산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2 PX X제 가격 곱하기 X제 소비량 그래서 이게 되고 PY 곱하기 Y제 소비량 8 이게 첫 번째 예산식이 되는 거죠. 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소비목금과 관련된 예산식을 써보면 PX 곱하기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Y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러면 소득이 2배가 됐다는 게 요것에 곱하기 2를 한 게 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보면 좌변은 4PX 넘기면 12P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6PY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16 빼기 4하면 12PY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PX랑 PY가 같구나. PX랑 PY가 같구나. 즉 예산선은 어떻게 된다?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도 1,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도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가와 관련돼서 X제와 Y제 가격이 같다. 가가 옳은 얘기니까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래서 이제 예산식만 잘 썼다면 둘 중에 하나로 찍어야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나와 보시면 X제의 대체 효과가 Y제의 대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건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효용 함수에 대해서는 정보가 안 나와 있으니까 대체 효과가 X제랑 Y제가 얼마큼 나왔는지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를 보시면 만약에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어떤 체계라면 선형 효용 함수라면 선형 효용 함수라는 건 뭐죠? 완전 대체제 혹은 MRS가 일정한 즉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라면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y라면 여기 이제 MRS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MRS가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대충 느낌의 우리 기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옛날 과거 기출 중에 카푸치노랑 뭐 무슨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 기출 문제집 보시면 그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를 더 심화시킨 거죠. 그러면 여기를 선택했다가 여기를 선택했다는 거. 만약에 이런 선형 효용 함수라면 구석해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구석해가 안 나오고 예산선상의 어떤 점이었다면 그 얘기는 결국 예산선의 기울기랑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서 예산선상의 아무 점이나 소비에도 상관없는 상황이었겠구나. 그렇다면 PR분의 PX가 1이니까 MRS도 1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알파가 1이다 해서 4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웠죠. 자, 다음에 6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6번은 일반 균형인데 일반 균형. 우리 일반 균형에서 일반 균형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어떤 효용함수? 효용함수도 한번 틀어놨어요. 근데 이런 효용함수도 여러분들 회계사 기출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010년도인가? 그래서 이제 과거 기출을 최근 것만 이런 말도 하기가 좀 사실은 죄송스러운 게 기출을 막 열심히 본다고 엄청 대응이 될까? 약간 의아하긴 해요. 물론 이제 수리적인 센스가 있으면 응용이 될 수도 있는데 여튼 이런 기출이 나오긴 나왔었다. 우리 과거에.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는 어떤 효용함수랑 동일한 선호 체계냐면 그냥 곱도글러스 효용함수랑 동일한 선호 체계다. 여러분들 MRS 구해 보시면 MRS가 x분의 y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나 그냥 곱도글러스 효용함수나 동일한 선호 체계다. 동일한 선호 체계, 같은 선호 체계를 만족한다. 자, 그러면 x제의 수요 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소득 중에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알파. 소득 중에 절반을 x제에 쓰고 그다음에 x제 가격으로 나누면 x제 최적 소비가 된다. 자, 다만 일반 균형에서 얘를 이제 부존자원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우리 회계사 기출에도 정확히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걸 풀어내는 해설이 있었어요. 제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소득을 숫자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부존자원 모형이라고 해서 이 소비자 값은 x제를 몇 개 갖고 있대요? 14개를 갖고 있대요. 그 다음에 y제를 몇 개 갖고 있대요? 16개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아까 쓴 예산식과 비슷하게 이 소비자가 갖고 있는 재화에 x제 14개, y제 16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가치는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즉 재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고정된 값이 아니고 시장 가격이 바뀌면 내 소득의 가치가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 x제를 14개, y제 16개를 갖고 있을 때 소득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만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px가 얼마인지 주어졌죠. 그래서 x제 가격이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y제 가격이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5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 값은 140이 되고 이 값은 80이 되니까 220이 되겠죠. 220. 그리고 역시 x제 가격 지금 10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그럼 최적 x제 소비량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이 되겠죠. 자, 이 친구가 14개를 갖고 있는데 11개를 소비한다는 건 3개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x제 3개를 판매하고 3번 답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x제 3개 팔았을 때 지금 py분의 px가 2니까 x제 상대 가격이 2니까 x제 3개를 시장에서 팔면 y제를 6개를 받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 있다. 자,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응용이죠. 계산이 좀 뭐라고 해야 돼요? 회계사 되실 분들은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하여튼 계산이 상당히 조금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기본 문제지만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그래서 효용함수도 그대로고 그래서 뭐를 물어봤냐면 보통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을 숫자로 줬어요. 얼마로 줬어요? 1이래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었냐면 기대소득과 확실성 등가 혹은 확실성 대등액의 차이로 구했었죠. 그러면 이제 기대소득을 계산해야 되고 기대소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5의 확률로 얼마? 100이 되고 그다음에 0.5의 확률로 그다음에 x가 되는 거죠. 기대소득.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기대소득. 그다음에 이제 확실성 등가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확실성 등가를 구해보면 확실성 등가는 기대 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이라고 해서 다음에 방정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대 효용과 같은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기대 효용을 또 구해야 되는 거죠.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되냐? 0.5의 확률로 100을 얻게 되는데 여기 이제 루트 100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0.5의 확률로 x를 얻게 되니까 루트 x를 쓰는 거죠. 이게 기대 효용. 그래서 이제 효용함수가 루트니까 루트 c2. 그럼 확실성 대등액은
certainty equivalent는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 그래서 좀 복잡하니까 계산 한번 하고 넘어가면 얘가 10이니까 5. 그래서 5 플러스 0.5 루트 x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곱을 하면 확실성 대등액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래서 기대소득 구했고 그다음에 확실성 대등액 여기 5 플러스 0.5 루트 x의 제곱이 1이 되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직접 푸셔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있으니까 거꾸로 x 비슷한 값을 넣어가지고 객관식으로 계산기 두드려서 이 값이 만족되는 보기를 찾으셔도 되는데 계산이 생각보다 좀 어렵죠. 이런 계산이. 하여튼 이렇게 푸시면 되고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8번. 역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고 이제 단기 비용 함수와 장기 비용 함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가 루트 L 곱하기 루트 K다. 보자마자 MRTS는 뭐다? 그렇죠. 우리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의 MRS가 X분의 Y인 것처럼 MRTS가 L분의 K다. 바로 떠올라야 되고 대신 이제 노동과 자본의 가격은 1로 동일하대요. 그래서 그런 계산은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낸 거죠. 그것까지 어렵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1로 문제에서 나와 있다. 자, 사실은 요 조건 우리 MRTS와 R분의 W가 같다는 거 조건은 뭐죠? 장기 비용을 구할 때 좀 더 정확하게는 비용 극소화 과정이 등량 곡선의 기울기와 등비용선의 기울기가 같은 거니까 비용 극소화를 거친 장기 비용 함수를 구할 때는 이 조건을 쓰는 거고 사실 단기 비용은 다르게 구하는 거죠. 단기 비용은 다르게 구한다. 그래서 단기 비용이든 장기 비용이든 사실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WL 플러스 R 곱하기 K. 단기 비용도 WL R 곱하기 K인데 단기 비용은 단기적으로 고정된 자본량이 있고 그러면 그 고정된 자본량 하에서 목표 생산량을 생산하도록 하는 노동량이 있는 거죠. 좋아요.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생산량을 10개로 한대요. 그러면 생산량을 10개로 하려면 목표 생산량이 10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과 자본량이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각각 몇 개씩 넣으면 되는 거예요. 노동도 10개, 자본도 10개 넣는 게 장기적인 상황이고 노동의 가격, 자본의 가격이 1이니까 그러면 장기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죠. 20. 자, 20이 된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자본량이 고정돼 있고 이게 고정된 값이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기 비용이 장기 비용에 보다 더 크죠. 우리 최적화를 거쳤으니까 비용 극소화를 거쳤으니까 더 비용이 적을 거고 그 관련된 문제 뒤에 말 문제로도 나오죠. 그래서 이것의 1.25배가 된대요. 이것의 1.25배. 그러면 1.25배 하면 얼마인가요? 25인가요? 25? 맞나요? 4분의 1. 25가 돼요. 그래서 25가 되도록 하는 이 K 값을 찾으면 되죠. 역시 문제에서 자본의 가격 1, 노동의 가격 1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고 대신 이 L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Q가 루트 L, 루트 K. 그러면 양변을 제곱하면 다시 이제 L을 Q에 관한 함수로 써야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산을 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Q제곱이 L 곱하기 K가 되고 그럼 L은 K분의 Q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Q가 아까 목표 생산량이 10이었으니까 L은 그러면 K분의 100이 되겠죠. 그러면 K분의 100 더하기 K가 25가 되는 그 K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방정식이니까 푸시면 되는데 여튼 이것도 계산이 빨라야 된다. 계산이. 자, 어려웠고 나름 어려웠던 문제죠. 자, 다음 9번 봅시다. 자, 완전 경쟁 시장 9번 정도는 쉽게 푸셔야 되죠. 그래서 개별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은 뭐랑 동일하다? 단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좀 더 정확하게 평균 가변 비용을 상회하는 한계 비용 곡선과 동일한 거고 2번 산출물 시장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개별 기업의 생산 중단점
조업 중단점이라고도 하고 생산 중단점이라고도 하는 거. 그래서 AVC의 최저점. 물론 이 AVC가 이런 U자 형태도 나오지만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 이렇게 직선의 형태도 나오죠. 여튼 이런 게 이제 조업 중단점이고 시장 가격과는 상관없이 조업 중단점은 고정대인 거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고 3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생산량에 대해서 장기 비용은 단기 비용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산업의 장기 공급 곡선은 개별 기업의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을 수평으로 합해서 도출한다. 4번을 혹시나 답으로 고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비용 불변 산업이라고 하면 장기 공급 곡선은 특정 어디 특정? 이제 단기 말고 장기라고 했을 때 우리 장기 완전 경쟁 시장 장기 균형 가격 찾는 건 기계적이잖아요. 장기 평균 비용이 있고 그래서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이 뭘로? 장기 시장 균형 가격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어떤 조정을 통해서 기업 수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커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커피 판매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처럼 완전 경쟁. 물론 커피가 완전 경쟁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수요가 변하든 안 변하든 공급이 계속 변하는 거죠. 공급이 계속 변해서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이 가격으로 조정된다는 게 수요가 이렇게 늘어도 공급이 이렇게 늘고 줄어도 공급이 다시 하니까 그래서 장기 공급 곡선을 이런 식으로 수평선으로 그리는 걸 한 번쯤은 보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번은 그 얘기라서 틀린 얘기고 5번 장기 균형에서 시장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시장 가격은 불변이다. 우리 회계사 기출에도 있었던 거죠. 뭐 M이 100일 때, M이 200일 때 상관없이 장기 시장 균형 가격은 어디로? 개별 기업 장기 평균 비용의 최저점의 높이가 완전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 가격이다. 자, 10번 볼게요. 10번도 개념적으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제 독점과 관련돼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세가 나오기도 하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다음에 이번에 가격 규제가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 규제에서 독점을 규제할 때 가격 규제를 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있는 자연 독점일 때는 한계 비용 가격 규제를 했을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계 비용 가격 규제를 하면 효율적이다. 근데 여기서는 한계 비용 가격 규제는 아니고 가격을 얼마로 설정했을 때의 자중 손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일단 수요 직선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120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40. 그러면 이제 MR을 잘 하면 MR은 항상 기울기 2배니까 여기가 이제 120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MC를 구해보면 비용 구조 총 비용이 2분의 1 Q제곱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시겠죠. MC가 Q죠. 그래서 이제 한계 비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마지널 코스트가 그려지고 MR과 MC가 같아지는 여기가 독점 생산량, 그 다음에 독점 가격. 해서 빨리 구해보면 이제 MR은 어떻게 되는 거죠? P에 대해서 정리한 것에 기울기 2배 때린 120 마이너스 Q가 MR이 되고 MR과 MC가 같아지는 그 Q 값은 60이 되겠네요. 맞나요? 60. 그래서 독점 생산량은 60이 되는 거고 그 60을 P에 대해서 독점 가격을 구해보면 60을 집어넣으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독점 균형이 됐다. 그때의 자중 손실 값이 있겠죠. 근데 이때 가격 상한제를 한대요.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가격 상한을 뭐라고 했냐면 여기 뭐라고 했었냐면 80보다는 높고 독점 가격보다는 낮고 80보다는 높대요. 그 80이 사실 뭐냐면 여기 좌표예요. 그래서 가격이 80이 되는 Q 값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를 잘 그렸다면 쉽지 않은데 제가 그래프를 잘 그렸다면 여기가 120이고
여기가 80이 돼요. 즉 여기가 80. 그래서 한계 비용과 이 교차점이 사실은 뭐예요? 한계 비용과 수요가 만나는 효율적인 생산량이죠. 그래서 한계 비용과 수요가 만나는 그 Q 값을 찾으면 2분의 3Q가 120이 돼서 그렇죠? 80이 되면 2분의 3Q가 120이 되면 Q 값이 얼마? 80이 되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효율적인 생산량이고 이게 독점 생산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효율적인 생산량의 높이가 이 80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 값이 80이 돼요. 80. 그래서 80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죠. 그리고 풀 때도 아무리 센스가 좋아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가격을 상한을 했대요. 어떤 가격 상한을 했을 때 우리가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면 수요가 먼저 이렇게 바뀌고 그러면 MR도 어떻게 바뀌냐면 MR도 여기를 따라서 가다가 여기서 꺾인 선에서 MR이 이렇게 번개치는 모양 마냥 MR도 이렇게 바뀌죠. 여튼 그러면 바뀐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독점은 생산을 할 것이고 여기서 그러면 그때의 자중 손실은 이 삼각형이에요.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규제 전 자중 손실의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격을 설정했을 때 역시 효율적인 생산량, 딱 효율적인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80으로 규제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높게 규제를 한 거죠. 여튼 하면 그때 자중 손실 이 값이 원래 노란색의 4분의 1이 된다는 건 사실은 뭐예요? 우리 닮은 비에서 이게 길이가 1대 2가 되면 넓이는 1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이 중점에 이 중점 70에 해당하는 이 70에 해당하는 수요 곡선의 높이를 하면 어떻게 돼요? 70 여기다 넣으면 35 해가지고 얼마? 85가 되는 거죠. 사실 이거를 강사야 뭐 맨날 이런 거 보고 하는 거지만 수험생들 뭐 여러분들 뭐 할 게 엄청 많은데 이거를 하여튼 그래요.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간 내에서 풀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 자, 11번. 자, 11번은 이제 벌크 디스카운팅이라고 해서 2급 가격 차별이라고 하고 2급 가격 차별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경제학과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낸다. 이거를 시간 내 푸는 시험에서 낸다. 여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야 되는 거고 여튼 이윤식을 항상 써야 돼요. 이윤식. 풀 거면 이윤식을 잘 써야 된다. 자, 수요 함수 역시 그나마 수요 이렇게 낼 거면 수요라도 좀 더 편하게 내주던다. 10-Q 이런 식으로. 수요도 그렇게 편하진 않죠. 여기 14고 여기 이제 7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이제 P는 14-2Q가 된다. 자, 여기 뭐라고 나 있냐면 2급 가격 차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서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가격을 얼마로? 이제 P1, 그러니까 Q1까지는 P1으로 책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팔고 나서 추가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 혹시 헷갈릴까봐 나름 뭐라고 나와 있냐면 Q1을 초과하는 소비량에 대해서는 P2를 책정한다. 그래서 Q2에서 P2. 이윤식 쓰기도 사실은 어려웠던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프로 표현하면 사실은 더 여기가 이제 P1 곱하기 Q1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제 P2 곱하기 Q2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인데 그 다음 사각형은 여기죠. P2 곱하기 Q2가 아니고 여기가 다음 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 두 번째 매출 이게 토탈 레버뉴 1이 되는 거고 토탈 레버뉴 2가 되겠죠.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P1을 써야 되는데 P1 곱하기 Q1 그 다음에 P2 곱하기 Q2가 아니고 Q2 빼기 Q1 그리고 이제 비용은 어떻게 여기까지니까 비용은 어떻게 쓴다? 비용은 여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2Q 제곱이니까 2Q 제곱이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Q2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윤식 쓰기도 사실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 생산량은 Q2가 되는 거니까 여기 Q 자리에 Q2가 들어가야 돼요. 이윤식 이렇게 쓰고 그럼 P1 자리에 뭐를 넣고 14 마이너스 2Q1 그 다음에 Q1 쓰고 그 다음에 P2 자리에 뭐 쓰고 14 마이너스 2Q2 그 다음에 여기 Q2 빼기 Q1 쓰고 Q2 빼기 Q1 쓰고 그 다음에 빼기 2Q2 제곱해서 얘를 맥스하는 Q1, Q2 값을 찾으니까 이윤식 쓴 다음에 다음은 미분해서 0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Q1으로 미분해서 0 놓고 Q2로 미분해서 0 놔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그 값이 이제 Q1과 Q2가 나오고 P1과 P2가 제가 한번 풀어봤을 때 얼마였냐면 12랑 10이 나왔나요? Q1이 1이고 Q2가 2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풀었을 때. 그래서 그러면 Q2가 2면 그렇죠? 그래서 P1, P2가 각각 이렇게 돼서 그 둘을 곱한 값은 120이 된다. 사실 이거 뭐 시간 내에 푸는 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이걸 저도 이걸 맨날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주 푸는 강사인 저도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인데 이 실수하지 않고 푼다? 사실 불가능한 거죠. 대신 그나마 양심이 있는 건 보기를 좀 찍으면 맞출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자연수니까 느낌상. 자연수? 그러면 여기서 이제 13, 12 곱한 값이 있나요? 없죠. 13 곱하기 12는 없고 뭐 12 곱하기 11은 있나요? 12 곱하기 11도 없는 것 같아요. 12 곱하기 11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12 곱하기 10 해서 대충 요건가? 2번인가? 찍을 수는 있긴 있는데 사실 억지죠. 제가 말하면서도 억지인데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찍을 수는 있다. 자, 다음 12번 역시 12번 말이 안 나오죠? 12번 슈타켈버그고 기업이 3개가 있네요. 1기업, 2기업, 3기업. 그래서 1기업이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2기업, 그 다음 3기업. 쉽지 않죠. 다만 여러분들 이거 맞추신 분은 아마 이렇게 맞추시지 않았을까? 이걸 풀고 맞추신 분은 아무도 없겠죠? 이제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우리 2기업만 존재했을 때 선도자의 생산량은 독점 생산량이라고 해서 2B분의 A-C 우리가 수요 구조가 A-BQ 이렇게 주어지고 한계 비용이 C로 2기업 한계 비용이 모두 C로 동일하다고 하면 선도자의 생산량은 2B분의 A-C 추종자의 생산량은 4B분의 A-C 이거는 뭐 우리 회계사 기출에도 나와서 이렇게 좀 빨리 푸시려면 외우시라 말씀드리긴 하죠. 꾸르노라든지 슈타켈버그 말씀드리잖아요. 독점 생산량 그것의 절반 이렇게 여기서 이제 수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0-Q 그래서 100-Q고 그 다음에 한계 비용은 다행스럽게 한계 비용까지는 안 줬다. 최소한의 양심 한계 비용은 주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다 적용해 보면 독점 생산량은 어떻게 될 거예요? 2분의 어떻게 되죠? 100-C A가 100이고 한계 비용이 0이니까 최초 독점 생산량은 5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종자는 그것의 절반 25 그러면 3기업까지 하면 얘는 또 절반 아닐까? 느낌상 그렇게 이제 찍으셨다면 잘 찍으신 거고 그렇지 못하면 뭐 어쩔 수는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하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1기업 생산량 50, 2기업 생산량 25, 3기업 생산량 12.5 해가지고 전체 생산량이 얼마가 되죠? 75에다가 87.5가 되고 그러면 가격은 얼마가 된다? 12.5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을 3번으로 찍으실 수는 있겠죠. 사실 이건 여러분들한테 시간 한 20분을 준다. 그럼 다 풀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20분 정도 주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역증 귀납으로 기업 3의 이윤 극대화를 하는 거죠. 파이 3. 그래서 Q3을 결정하는데 Q1, Q2 값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여기 그냥 소문자로 쓸까요? Q3. 그러면 P가 뭐냐? 100-Q인데 Q가 전체 생산량이니까 Q1 빼기 Q2 빼기 Q3 비용 구조는 없고 이제 Q1, Q2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Q3 그래서 먼저 1기업, 2기업 생산하면 3기업은 그냥 이것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전체를 그냥 Q1 플러스 Q2를 그냥 뭐 Q-3 이렇게 쓰거나 뭐 딴 이렇게 Q라고 치환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Q 빼기 Q3 그러면 이제 Q3로 미분해서 0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Q 빼기 2Q3가 0이 돼서 이제 Q3 구하면 2분의 100-Q인데 이 Q 값이 아까 Q1 빼기 Q2였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3기업 구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기업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근차근 풀면 사실 돼요. 그래서 맥스 파이 2 하고 그러면 정말로 놀랍게도 이 값들이 나와요. 그래서 맥스 파이 2 하고 그러면 이제 P 역시 100-Q1 빼기 Q2고 이제 Q3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건 Q3 값. 이 Q3 값을 여기다 넣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Q3 그리고 Q2를 한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00-Q1 빼기 Q2 얘는 100-Q1 빼기 Q2니까 이거 하면 100-Q1 빼기 Q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Q2가 되고 여기까지는 그냥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Q2로 미분해요. Q2로 미분해서 0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Q2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50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Q1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Q2가 돼요. 이제 2분의 1 Q2 제곱이니까 미분하면 얘가 되고 그럼 Q2는 50 마이너스 2분의 1 Q1이 되죠. 좋아요. 다음으로 마지막 맥스 파이 1 해가지고 똑같이 100 마이너스 Q1 빼기 Q2 Q3 Q1 Q2 여기 넣고 Q2 요거를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Q3가 Q1만의 함수가 될 거예요. 그 Q3를 여기 넣고 그다음에 Q1으로 미분하면 돼요. 시간 관계상 제가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계산을 하면 딱 저 값들이 나온다. 계산도 사실은 어렵고 한번 마이너스 플러스로 잘못 실수하면 또 버벅이고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나오면 안 푸는 문제가 맞긴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저렇게 찍거나 아는 문제 푸는 게 방법이에요. 자, 다음으로 10번 봅시다. 10번이 아니고 13번 봅시다. 시간이 조금 빠르게 풀어야겠네요. 자, 13번. 자, 공공재인데 공공재도 좀 응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응용했냐면 우리가 공공재 관련해서 개별 경제주체들의 한계 편익의 합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최적 조건이다. 여기서 좀 응용된 부분이 한계 비용이 2개가 존재하는 게 또 응용됐고 그리고 또 좀 헷갈리려고 한계 편익을 뭐라고 하냐면 말로 표현한 거죠. 단위당 10의 편익을 누린다. 그게 개별 경제주체들의 한계 편익이 10이라는 거야. 한 단위 더 소비했을 때 추가적인 편익. 근데 그런 주민이 몇 명 있으니까 10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한계 편익의 합은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 것처럼 뭔가 다공장 독점이라고 해서 이것과 MC1과 MC2가 같으면 최적 아닐까 이렇게 추론해서 푸셨다면 잘 푸신 거고 그러면 MC1은 어떻게 되는 거죠? MC1은 Q1이 되고 MC2는 어떻게 되죠? EQ2가 되는 거죠. 그래서 Q1은 얼마가 되는 거고 Q1은 100이고 Q2는 얼마? 50이니까 전체 생산량은 15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최적 공공재 생산량 이렇게 이제 푸시면 너무 잘하신 거고, 역시 정석대로 좀 식을 써보면 식은 토탈 베네핏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게 가장 맥스하는 Q 값을 찾는 건데, 여기서 이제 비용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C1 즉 2분의 1 Q1 제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Q2 제곱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토탈 베네핏이 다행스럽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이라고 쓰면 안 되죠? 하나 더 소비했을 때 한 개 편익이 10이니까 각 경제 주체의 총 편익은 10Q고 거기에 10을 곱하면 100Q가 되는 거죠. 다만 요 Q 값이 이 Q 값이 Q1 플러스 Q2 이렇게 이제 식 세워서 Q1으로 미분하고 Q2로 미분해서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배운 암기 공식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다공장 독점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14번 봅시다. 14번은 외부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응용했죠.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서로 외부성을 미친다. 다만 그래서 비용 구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런 말문장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뭐라고 알려줬어요? A는 B한테 부정적인, B는 A한테 긍정적인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안 해줘도 되죠. 친절해야 할 때는 안 친절하고 불친절해야 할 때, 그렇죠? 네,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A 제곱 빼기 B 플러스 5. 자, B가 생산을 많이 할수록 A의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반대로 B의 비용 구조는 B제곱 플러스 A. 그래서 A의 생산이 많이 될수록 B의 비용이 커진다. 그러면 이것도 정석대로 이제 풀려면 이윤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윤식을 쓰면 PA 곱하기 원래는 QA인데 QA를 여기 A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용 구조 CA. 그래서 PA가 문제에서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6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6A 빼기 CA는 어떻게 된다? 여기 A 제곱 여기 그대로 쓰면 되죠. 빼기 B 플러스 5. 그래서 얘를 이제 극대화하는 A를 찾는 거죠. 그러면 A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6 빼기 2A가 0이 된다. 혹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여러분들 이윤 극대화 조건으로서 P랑 MC가 같아지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 혹은 P랑 좀 더 정확하게 PMC가 같아지는 거. 가격과 사적인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게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죠. 그래서 가격이 6이고 사적인 한계 비용이 2A니까 그걸 가지고 풀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는 3이 되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B기업에 대해서도 이윤식을 이렇게 정석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B기업의 가격 그리고 B기업의 사적인 한계 비용. 그래서 B기업의 가격은 문제에서 4로 주어져 있고 B기업의 한계 비용은 2B죠. 2B. 그래서 B기업의 사적인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2다. 물론 이거 가지고 답을 찾지는 못하게 치사하게 이제 3, 4, 5번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 그래서 사회적 최적 생산량만 풀면 답을 찾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그것만 찾는 게 더 나을 뻔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최적 생산량은 뭐를 한꺼번에 고려하는 거죠? A 기업의 이윤과, 다시 말해서 A 기업의 이윤과 B 기업의 이윤을 가장 극대화하는 A 기업의 생산량과 B 기업의 생산량을 한꺼번에 찾는 거. 이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걸 내긴 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PB 곱하기 B 그다음에 빼기 CB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시 A로 미분하고 0 놓고 B로 미분해서 0 놔서 이제 풀어도 돼요. 그렇게 푸셔도 되고, 좀 기계적으로 푸실 거면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공식 쓰는 게 좀 더 빠르니까 가격과 뭐가 같아지는 거? 소셜 마지널 코스트가 같아지는 게 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이 공식이 도출이 돼요. 그래서 A 기업의 가격과 A 기업의 사회적인 한계 비용. 그러면 A 기업 가격은 문제에서 6으로 주어져 있고, 이 소셜 마지널 코스트는 우리 기계적으로 사적인 한계 비용에다가 마지널 데미지를 더하는데, 이 마지널 데미지라는 건 한마디로 A 기업이 생산을 더했을 때
B기업의 비용이 얼마큼 증가하는가, 요 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A기업이 생산을 하나 더 할 때마다 B기업의 비용이 얼마큼씩 증가해요? 1씩 증가하죠. A가 하나 더 생산하면 B기업의 비용은 1씩 증가하니까 요 마지널 데미지가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가 아까 얼마였고? 2A였고. 그러면 요 값을 구하면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5가 돼서 A 2.5가 되고, 이제 비슷하게 PB와 SMC,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 SMC A, SMC B를 써야 되겠죠. 요 식 조건은 요거를 아까 요걸 잘 써가지고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B기업의 가격은 얼마죠? 4고, 그 다음에 B기업의 사적인 한계 비용이 있지만 마지널 익스터널, 외부적으로 긍정적인 걸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남한테 비용을 1씩 줄여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사회적인 한계 비용은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B기업의 사적인 한계 비용이 얼마였고? 2B였죠. 2B. 그러면 2B 빼기 1과 4가 같아지는 그 B값을 찾으면 2.5 해서 정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 있죠. 이렇게 찾거나 식 써서 찾거나. 14번은 조금 응용된 거고, 자 15번은 제가 제 강의라든지 교재에서 이거는 꼭 가져가라, 이거 알면 10초짜리 문제다라고 설명드린 게, 두 선호 체계가 있을 때, 일반 균형에서 두 선호 체계가 있을 때 한 소비자의 효용 함수가 얼마라면 선형, 둘 중 한 명이 완전 대체 선호 체계 혹은 선형 효용 함수라면 그놈의 MRS로 뭐가? 완전 경쟁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균형이 절대 안 나온다 라는 걸 설명드렸고, 우리 회계사 기출에도 있어요, 비슷하게. 그러면 소비자 1이 이런 선호 체계고, 소비자 1의 MRS는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경쟁 균형 가격은 이놈의 MRS인 2분의 1로 결정이 돼서, 그것만 알았다면 사실은 이제 10초짜리, 5초짜리 문제였던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16번 정도도 여러분들 뭐 타 기출 풀면서 보셨을 수도 있고, 우리 회계사 기출에서도 보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균형 가격을 찾으면 OP가 300이 돼서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있고, 원래 냅두면 국내 가격은 60이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빨리 푸는 방법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세계 시장 가격은 얼마래요? 40이래요. 이제 관세를 얼마큼 부과했죠? 단위당 10의 관세를 부과한대요. 그래서 이제 단위당 10의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50으로 상승해서 일본 국내 가격이 50이 된다. 자,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QD는 400-2P, 이것도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P가 10 증가하면 수요는 얼마큼 줄어드는 거예요? 수요가 얼마 줄죠? 20이 주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20 줄었다. 구체적인 좌표 안 찍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공급은 QS가 100 플러스 3P니까 가격이 10 상승하면 공급은 얼마큼 는다? 이제 30이 는다. 30. 그래서 국내 생산량 30 증가하고 국내 소비량 20 감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세로 인한 비효율성은 어떻게 찾았었냐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 관세로 인한, 소국 경제에서 관세로 인한 비효율성이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계산해 보면 사실 이 두 개를 딱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밑변이 뭐예요? 결국 직관적으로 관세로 인한 비효율성은 쓸데없이 소비가 줄고 쓸데없이 생산이 늘어나는 거, 이게 관세로 인한 비효율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한 무역량 감소가 50이고 여기 높이가 10이니까, 그러면 자중 손실은 어떻게 된다? 250.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고,
나머지는 직접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17번 봅시다. 시간 1시간씩 끊어가는 게 낫겠네요. 끊었다가 우리 이제 물론 미시긴 하지만 끊었다가 17번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